자, 그게 바로 옆에 페이지 제일 밑에 임대 목적물에서 만약에 어디가 고장이 났다, 무슨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하죠.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요. 첫 줄 중간에 수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근데 마지막 줄 끝에 보시면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면 그러면 바로 밑에 줄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 안 한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줄 중간에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을 하래요. 다시 수선 의무는 원래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다만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는데, 그래 면제는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대규모 파손이 생기면 이거는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주고 도난 방지해줄 의무, 여기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죠? 이거 부담하면 안 되지. 그럼 집 빌려주면 맨날 그 집 앞에 보출 수 있어야 되게? 여기까지는 의무 없습니다. 근데 시험이 참 그래요. 어떤 강사가 말이죠,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줄 의무가 없다, 도난 방지 의무 없다고 막 엄청 강조했대요. 엄청 강조. 임대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거, 뭐 보초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 배려해주고 도난 방지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막 실컷 떠들었는데, 그날 시험에 말이죠, 숙박업자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인 고객의 손님의 안전을 배려하고 도난을 방지해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공부한 사람은 전부 다 바로 밑에 보세요. 다만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죠? 안전을 배려해주고 해줘야 됩니다, 그죠? 시험에 이렇게 강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극심히 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 그죠? 사실 강사 탓할 일도 안 해요, 그죠? 사실이 말이죠, 여러분들 민법이 책이 문제 빼면 이거 한 500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엄청 줄인 겁니다, 이게 진짜. 무지무지하게 줄인 거예요. 그래도 많죠, 그죠? 그래도 많은데, 사실 저는 또 생각하기를 내년쯤에는 좀 더 줄일까 싶어요, 사실. 조금 더 뺄까, 이렇게 생각드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구석탱이 있는 것들 다 뽑으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데 막, 이거 빼는 것도 일이에요. 이거 뺄까 말까 망설이거든요. 어떨 빼면 고기심 나와버리고, 넣으면 또 힘이 안 나오고 막 이래요. 엄청 힘들어요, 이게. 아무튼 뭐 한 80점, 90점 맥시멈 그렇게 봐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막 빼거든요. 막 빼는데 강의할 때도 그래요, 사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하면 또 시험이 나오고 막 이래요. 아무튼 이 강사가 참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자, 괄호 2번은 자 보세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임차인은 이걸 거부를 못해요. 근데 어디 고장 났습니다. 고친대요. 고치는 걸 임차인이 고치지 마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존에 필요한 그런 행위는 이거는 임차인이 거절을 못해요. 근데 또 그 다음 조문 보시면 임대인이 만약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그 결과 당초 그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근데 자, 임대인이 지금 어디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고치지 말아요. 그런데 임대인은 또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그 결과, 근데 원래 가정용인데 공장용으로 바뀌었다, 창고로 바뀌었다. 어떻습니까? 그럼 임차인은 임차 목적을 이제 달성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들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임차인이 거부를 못한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임차인의 비용상한 청구. 임차인은 필요비는 임대차 존속 중이어도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라야
종료시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비든 유익비든 간에 나중에 기간 다 끝나고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 한 날로부터 특수 목적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근데 음식점 하려고 내부 수리한 것들, 내부 수선한 것들, 이런 것들은 비용 달라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자, 임차인 자신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지출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옆에 배치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을 상환 청구해야 되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 그자 보고 비용 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맞죠?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뭘 행사합니까? 뭘 행사해요? 유치권 행사하지. 예? 유치권 행사입니다. 다만 자, 이런 임차권은 대항력 없는 것을 지금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대항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에 비용 지출했다. 이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만약에 바뀌었다. 자, 매도가 되어서 이자가 새로운 소유자 보고 비용 달라 하는 청구는 안 됩니다. 그죠? 안 되고. 다만 유치권 행사는 가능하죠. 이 비용 받아 나간다고 유치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대항력 있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버리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비용 달라는 얘기 돼요. 이거는 대항력 없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대항력 없으면 이 비용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청구 못해요. 다만 뭐는 행사 가능하다? 유치권은 행사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임차인 자신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더라도 이걸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 안 하기로 하는 특약도 괜찮다. 그죠? 그 다음에 괄호 4번입니다. 괄호 4번 부속물 매도 청구. A 소유의 건물 기타 공정물입니다. 건물 기타 공정물. 자, 토지는 아니에요. 그죠? 토지 아니에요. 이걸 자 B가 임차인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또는 매수해가지고 이게 부속시킨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부속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 건물에 완전 구성 부분된 거 아니에요. 구성 부분된 거 아니고 따로 물건성, 즉 독립성은 인정됩니다. 저거 따로 떼어서 딴 데 팔아도 팔려요 이게. 그게 이제 구성 부분된 거 아닌 거죠, 그죠? 구성 부분됐다는 것은 이제 근데 합판을 갖다 붙였다. 이건 떼가지고 팔면 안 팔려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 합판을 갖다 붙여도 그 뭡니까 그 콘크리트 거기에다 갖다 붙인 거 이런 거 이건 떼면은 이거는 물건성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구성 부분 돼버리면 그때는 이거 아닙니다. 부속물 매수청구 아니고 구성 부분 돼버리면 뭘로 가야 됩니까? 네? 구성 부분 된 것은 비용 상환 청구로 가야 돼. 비용 상환 청구로. 맞죠, 그죠? 따로 떼었을 때도 물건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때 이거 부속물 매수 청구 들어가요. 자, 부속물 매수하라 라고 청구 들어갑니다. 청구 들어가는데 아무 때나 들어갑니까? 임대차 종료십니까? 임대차 종료되었을 때 말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차임 못 내서 차임 연체하는 바람에 해지당했을 때 이때는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기간 만료됐을 때 이때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차임 못 내서 해지당했을 때는 이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속물 매수청구는 이거는 형성권이다 맞습니까? 형성권이어서 매수 청구하면 바로 부속물의 시가에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해버립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니까 이쪽에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과 이쪽에 부속물 인도는 서로 동신관계에 있다 맞습니까? 서로 동신관계에서요. 동시이행관계, 동신항변권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생겨나는데 이걸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런 건 안 돼요. 이걸로 유치권 행사해서 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겠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강행규정이다 맞습니까?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니까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약정했다 이러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효력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무효.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말입니다. 불리하지 않다면 원래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은 이걸 위반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만 이게 무효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런 말을 써요. 편면적 강행규정. 자, 다시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 그래서 위반했다고 무조건 무효 아니고 위반하고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만 그때만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무효 아니에요. 맞죠? 그죠? 무효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해야 그래야 무효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면 자, 임차인한테 불리한지 안 불리한지 판단해 보세요. 이 사람 보고 내가 시세에 따른 월세보다 훨씬 싸게 해주겠다. 대신에 나중에 부속물 얘기하지 마세요. 네? 부속물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약정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합니까? 안 불리하지, 그죠? 싸게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 못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면 그러면 이게 무효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 말씀 안 드렸네. 뭐 알겠지만 그 조문 밑에 띄고 보세요. 만약에 부속물은 그 임차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위한 것이라 됩니다. 임차인 자신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한 것은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임대인의 동의받아서 또는 매수한 것이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부속한 것은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임대차 종료시라 해야 됩니다. 임대차 종료시라 해야 되는데 기억의 두 번째 줄.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지당했다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기억 보시면 이거는 형성건입니다. 그래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이제 동시 이행관계에 서게 됩니다. 다만 네 번째 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이거는 강행규정이죠. 그래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죠? 무효인데 그런데 세 번째 줄 끝에 임료를 훨씬 저렴하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에 임차인이 부속물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약정은 유효다. 그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A 소유의 토지입니다. 자, 토지를 B가 임차해서 건물을 지었다. 현재 임대차가 여기에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었는데 지상 건물은 남아있다면 우선 뭘 청구합니까? 갱신을 청구했다가 갱신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하면 그러면 지상 건물은 사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거 이것도 기간이 만료됐을 때입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차임 못 내서 그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지를 당했을 때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기간 끝났을 때 요대됩니다. 다만 이건 어때요? 해지 통고로 해지되었을 때 자, 해지 통고는 어떤 경우에 해지 통고합니까? 해지 통고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간 안정했을 때 임대차 말입니다. 요거 기간 안정했다면 서로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임차인도 임대인도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 지나면 누가 3회라 그랬어요? 누가? 아까도 실수했죠. 아까도 그거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자, 주택과 상가가 법정 갱신되었을 때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그죠? 그때 3개월 지나면 해지됩니다. 그죠? 그거 말고 일반 임대차에서 기간 안정했을 때 임차인도 임대인도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이때 임차인이 하면 몇 개월? 1개월. 임대인 했다면 6개월. 그죠? 6개월.
자, 기간 안 정해서 그래서 해지 통과해서 6개월 지나서 해지되었을 때 이때는 요거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래 안 그래요? 자, 요거 기간 안 정해서 이쪽에서 해지 통과했습니다. 그럼 6개월 지나면 해지되잖아요. 근데 무슨 갱신을 청구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이거는 돼요. 취득물 사라고. 왜? 임차인에게 잘못 없잖아요. 잘못 없죠, 그죠? 한 번만 더. 요거 기간 안 정했다면 임대인이 해지 통과할 수 있다.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면 해지돼요. 그때는 임차인에게 잘못 없는 거니까. 물론 요건 안 되겠지만 요거는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지상물의 매수 청구는 가능해요. 그죠?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조문 죄송합니다. 옆에 페이지에 그게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은 보세요. 니은 임대차 종료.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인정되고 다만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지를 당했다면 이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B 보시면 B 기간 약정 안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 자, 몇 개월 지나면 해지된다 그랬죠? 6개월 지나면 해지되잖아요. 이때는 계약 갱신 요구는 이건 안 돼요. 그죠? 안 되는데 시상물의 매수 청구는 이거는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쉬운 겁니다. 자, A 보시면 지상 건물은 행정관청에 허가받은 그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소용없는 것이어도 그래도 지상 건물을 사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상당히 과격한 판례인데 자,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어도 그래도 임대인 보고 당신이 사라 매수하라 청구할 수 있대요. 예? 그 다음에 이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건물이어도 그래도 임대인 보고 사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참 좀 심한 판례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임대인 이 사람에게 소용이 없는 물건이어도 그래도 사래요. 임대인한테 아무 쓸데기 없는 건물인데요. 그런데도 살아요. 자,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임대인에게 아무 소용없는 건물인데 그런데 임대인 보고 사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답니다. 상당히 과격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거 공부하고 나면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하기가 엄청 힘들 거예요. 그죠? 이거 잘못 임대했다가 완전히 덤태기 써버립니다. 그죠? 지상 건물 다 사야 되고. 그죠? 아무튼 판례는 그래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판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은 자, 그거는 조금 기억해 두세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A 소유 땅, B 소유 땅, C 소유 땅. 이자가 C 소유 땅을 임차했습니다. 근데 건물은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자기 땅과 임차한 땅, 제3자 땅에 건물이 걸쳐있다. 이렇게 건물 지었을 때 나중에 이게 기간 끝나서 임대인 보고 이 건물 사라 할 때는 임차지 상의 건물 부분 요것만 사라 해야 됩니다. 그죠? 이쪽은 사라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사라 그러면 안 되죠. 요것만 사라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도 요게 구분 소유 가능할 때만 말입니다. 맞죠? 그때 이 사람 보고 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B 보시면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지 외에 임차인 자기 땅, 제3자 소유 땅에 걸쳐 있다. 이런 경우는 임차지 상에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 가능한 것만 그것만 매수하라 라고 청구한다. 그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 자, 동그라미 3번에 취득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당사자입니다. 당연히 시상물 소유자가 이자가 시상물 사라라고 청구하겠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시상물 소유자가 이자가 사라라고 청구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게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 그 다음에 B가 건축물을 C한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인도만 해줬을 뿐이고 등기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인도만 해줬어요. 물론 임차권도 이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자 동의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임대차 끝나요. 이때 이 C는
이 매수한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까? 소유자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어도 이때는 이 건물을 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답니다. 다시 원칙은 땅 임차인인 건물 소유자가 건물 사라라고 청구 들어가요. 근데 미등기 무가 건축물을 매수한 자,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 아니지만 그래도 이 건물 사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이 매수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임차인으로서 시장물의 소유자에 하나는데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가 건물을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 안 한 채 점유하고 있는 토지 임차인은 지당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대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좀 조심하시고, 만약에 땅 소유자가 바뀌었다. A가 이 땅을 C한테 팔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끝나고 이때 새로운 땅 소유자 보고 이자 보고 건물을 사라, 이 건물 사라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만약에 이 임차권이 대항력 있으면 말입니다. 대항력 있으면 땅 새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의 임대 니치를 생겨할 거니까 건물 매수하라 되겠죠, 그죠? 이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을 때 토지 임차권은 어떻게 하면은 대항력 생겨요? 임차권을 등기했든지 아니면 시상 건물 등기되어 있으면 이거 대항력 있죠. 기억나요? 다시 임차권을 등기했든지 아니면 시상 건물 요거 등기했을 때 요거는 등기 안 해도 대항력 생겨요. 그런 경우는 이 땅의 새로운 소유자 보고도 지상물 사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만일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 그래서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행사 못해요. 이런 경우는 그 토지 양수인에게 행사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필요하는 등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긴데 이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으면 이 토지의 양수인 보고도 건물 사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간단히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전에 뭐 공부한 적 없는 건데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원래 임대차 끝나면은 시당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한 행사 시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1심 소송에서 행사했다가 철회했답니다. 철회하고 나중에 항소심 가서 다시 또 행사할 수가 있대요. 또 임대인이 지당 건물 철거 그리고 토지 인도 소송에서 성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 집행에 따른 철거가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당 건물 또 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이자가 시당물 사라 라고 매수하라는 그 청구를 1심 소송에서 했다가 이걸 철회했답니다. 철회했는데 나중에 항소심 가서 또 사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랬고, 또 이쪽에서 건물 철거하라 라고 소를 제기해서 그 철거 소송에서 A가 이겼답니다. 승소했대요. 근데 승소 판결 가지고 철거 집행은 아직 안 했대요. 안 했다면 건물 사라라고 또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이자가 철거 소송했다 하더라도 이자가 만약에 법을 잘 모르면 말입니다. 자기한테 이런 거 있다는 거 잘 모르면 적절히 대응 못해서 표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다시 이자가 건물 철거하라 라고 소송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법만 제대로 알았으면은 자신에게 이 권리가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항변하면 당연히 이자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변을 잘 못해가지고 진 거예요. 졌다 하더라도 아직 철거 집행 안 된 상태라면 그러면 사라라고 청구할 수가 또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당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형성권이죠. 그래서 지당물의 시가에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해버리죠. 맞죠?
지당물의 그 시가에 따라서 매매 계약이 성립해요. 이때 자 다시 A 소유 부동산에 또 토지에 B가 임차해서 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이제 지당물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지당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이자가 사기 싫어도 이게 시가가 3억짜리면 바로 3억에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린다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시가에 따라서 매매 계약 성립해요. 참 이거는 뭐 그전에 1월달에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이 사람이 매수하라고 청구할 때는 자기는 예컨대 5억에 사라 이렇게 막 청구해버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게 무슨 5억이냐 라고 항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소송 들어가겠죠. 소송 들어가면은 법원에서 저 감정평가하겠죠. 감정평가에서 3억에 사라고 판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판결은 당초 매수 청구했던 시점으로 소급해요. 이해하시겠죠? 형성권이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이 시가는 나중에 소송 가봐야 이제 알 거고, 아무튼 시가에 따라서 매매계약 성립해버립니다. 이때 이 부동산에 만약에 저당권이 있다면, 자, 시은행에서 1억 대출해주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당물 사라라고 청구하면, 그러면 매매 대금은, 매매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3억입니까? 3억에서 1억 뺀 겁니까? 그래도 3억이래요. 시가에 따라서 계약 성립한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3억 줘야 되는데, 다만 요거 말소 안 시키면 1억은 못 준다 할 수 있다. 그죠? 요거 말소할 때까지는 1억 못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매매 가격은 시가래요. 건조당권에서도. 자, 그래서 그게 니은입니다. 자, 첫칠 중간쯤에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건물 매수 가격은 시가 상당액이지, 이 시가 상당액에서 건조당권의 그 채권 최고액이나 또는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이제 지당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이제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이쪽에 건물 인도하고 이쪽에 건물 대금 지급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신관계에 있다. 동신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건물 매매 대금 지급 안 하면 이쪽에서는 건물 인도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은 그럼 이 땅은 계속 쓰는 거죠.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때 부당이득 반환 책임 생겨난다. 어때요? 부당이득 반환 책임 생겨난다. 어때요? 좌우지간 기간은 임대차는 다 끝났는데 남의 땅을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으니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줘야지. 맞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생겨나요. 그래서 첫줄 끝에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매수대금 지급받을 때까지는 지상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 그 밑에 줄 끝에 부지 임료 상당액은 반환하래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강행 규정입니다. 이것도 강행 규정이어서 당사자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이걸 배제하는 약정을 미리 사진했다면, 또는 건물을 철거하기로 그렇게 약정했다면 이런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다만 이것도 만약에 이런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게 임차인 B한테 불리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것은 유효입니다. 맞죠?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그것은 유효예요. 예를 들어서 자, 판례가 이런 거 있죠. 자, 임대차 기간이 말이죠. 만약에 한 20년 잡았다. 20년 잡았는데 B가 한 3년 지난 시점에 자기는 사업지로 옮겨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미안하지만 요거 중도에 그만 우리 해약합시다. 요청하면서 대신 건물은 제가 철거할게요. 이렇게 약정했다면 이거 임차인한테 불리한 겁니까? 그거 만약에 이 땅 소유자가 노 이래버리면 이사가도 남은 17년간 월세 계속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 봐주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그런 경우에 철거키로 했다면 철거해야 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 아니지, 그죠? 또 애당초 이 건물이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 철거 당할 건물이에요. 그런 건물에 관해서 이쪽에서 시혜적 조치를 말이죠. 좀 봐주는 겁니다. 내가 3년 봐줄 테니까, 임대 줄 테니까 3년만 쓰고 그 다음에 철거시켜서 나가라. 이렇게 약정했다면 그러면 철거시켜야 돼요.
맞죠? 그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6번에 본조는 강요규정. 그래서 임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당 건물을 다 양도하기로, 철거하기로 약정했다면 이것은 세 번째 줄 중간에 임차인을 지당건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이니까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인데 다만 이 지당물 철거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그런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자, 밑에 얘는 뭐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유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그 위에 박스도 조금 비교를 좀 해두세요. 행사 시기 보세요. 제일 위에 박스. 피레비는 임대차 존속 중에도 청구할 수 있죠. 밑에 나머지 세 개는 다 임대차 종료시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차임 못 내서 해지를 당해도 비용은 상한 청구 들어갑니다. 어때요? 비용 상한 청구는 가능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불법 점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비용을 지출해도 비용 상한 청구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나머지 밑에 두 개는 안 돼요. 그죠? 밑에 두 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성격은 비용 상한 청구는 청구권이고 밑에 두 개는 형성권이고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강요규정인데 위에 거는 강요규정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게 비껴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6번 자, 그전에 뭐 안 본 건데 쉬운 거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 못하게 되었을 때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항의 전항의 경우에 만약에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차 목적을 달성 못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답니다. 자,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A 소유 땅입니다. 이게 물이 있고 이쪽에 B가 전세권 설정받았고 그 다음 A 소유 땅입니다. 이쪽에 물이 있고 B가 임차 있습니다. 임차 둘 다 하천의 범람으로 일부가 멸실되세요. 하천의 범람으로 임차인으로서는 또 전세권자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전세권에서는 이 부분의 비율만큼 전세금은 당연 감액된다. 그 다음에 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의 비율만큼 월세는 또는 보증금은 당연히 감액된다. 어때요? 전세권에서는 말이죠. 조문을 보면은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 과실 없이 멸실되면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다시 전세권의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 과실 없이 멸실되면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소멸하니까 전세금도 그만큼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법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되면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감액 청구하면 그러면 감액돼요. 감액 청구해야 감액되지. 당연 감액은 아닙니다. 이게. 자, 법 조문 다시 읽어보세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로 인해서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 부분의 비율로 차임이 감액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죠? 감액 청구해야 그래야 감액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7번에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자,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가 임차인인데 근데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다. 자, 이 땅에 부과되는 세금이 엄청 떨어졌다. 또는 시가도 엄청 떨어지고 주변 사정 엄청 안 좋아졌다 이러면 이쪽에서 감액해달라 하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 그 반대라면 이쪽에서 증액해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행규정이어도 이게 위반함으로써 임차인한테 불리할 때만, 그때만 무효죠. 만약에 불리하지 않다면 무효 아니에요. 그래서 차임 부증액 특약했다. 차임 올려주지 않기로, 올려달라 이런 말 안 하기로. 차임 부증액 특약했다면 이거는 이 규정에 위반했지만 임차인한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효입니다. 근데 불감액 특약했다면, 자, 불감액 특약. 자, 감액, 그러니까 감액해달라 이런 얘기 안 하기로, 월세 깎아달라 이런 얘기 안 하기로 약정했다면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합니다. 그죠? 이런 건 무효입니다. 맞죠? 불감액 특약은 무효예요. 부증액 특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부증액 증액 청구 안 하기로, 증액 청구 안 하기로 했으면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이거는 무효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본조도 강행 규정이어서 차임 불감액 특약은 이거는 무효인데, 다만 차임 부증액 특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이거는 유효예요. 자, 밑에 내용은 뭐 쉬운 거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고, 맨 밑에 죄송합니다. 앞에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9번에 임차인의 임차물 보관 의무. 자, 성관 의무. 자, 임차인은 임차 건물 그거 자기 소유 건물 아니죠. 남의 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죠. 그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무? 그게 성관 의무예요. 성관 의무. 자, 그러면 자, 이게 보세요. 만약에 임차인이 임차 기간 도중에 임차 건물이 불탔다. 이랬을 때 임차인은 자기가 성관 의무를 다 했다는 걸 입증해야만이 손배 채무를 면할 수 있다. 그죠? 성관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자기 잘못으로 불탄 거 아니다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게 원칙인데 뭐 그 뒤로 판례가 많이 있는데 제가 다 빼버렸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뒷페이지 제일 위에 임차물이 화재로 멸실되었고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다. 이런 경우도 만약에 임차인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성관주의를 다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원래 그 사람에게 성관 의무가 있으니까, 그죠? 성관주의 의무가 있으니까 성관주의를 다 했다 하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 못하면 그 집값 다 물으셔야 돼요. 그 밑에 11번 이것도 뭐 그 전에 강의할 때는 별로 취급 안 한 건데 이제 이런 강의 마지막이니까. 자, 보세요. A 소유 땅입니다. B가 임차인이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B가 월세를 안 내요. 그래서 이 임대인이 최후 2년간의 차임 채권 가지고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승소 판결 받았으면 판결 집행으로 채무자 소유의 이 부동산을 경매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자가 차임 못 내니까 무리 2년 못 내고 있습니다. 2년간의 차임 채권 가지고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채권자고 이자가 채무자니까 채무자 소유 재산을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경매했습니다. 압류입니다. 압류 들어왔다. 그럼 제3자한테 경락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경락되었습니다. 이자가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바로 이 채권을 이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이자는 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입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아요. 그래서 법조문에 토지 임대인이 최후 2년간의 차임 채권으로 임차인 소유의 지상 건물을 압류해버리면 그러면 저당권과 같은 혈이겠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저당권? 법정 저당권이에요. 법정 저당권. 법정 저당권이니까 법정 저당권이니까 설정 등기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압류하면 바로 그냥 저당권자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이자는 저당권자 되는 겁니다. 설정 등기 필요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 소유 땅인데 B가 이게 공작물을 설치했습니다. 공작물. 근데 이자가 차임 못 내서 이자가 차임 채권으로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임차인 소유의 이 동산 이걸 압류해버렸습니다. 경매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동산이기 때문에 이때는 질권과 같은 혈이겠다라고 하겠죠? 그죠? 질권과 같은 혈이겠다. 이거는 무슨 질권?
법정 질권입니다. 법정 질권. 마찬가지로 A 소유 건물에 B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여기 부속한 물건이 있어요.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채권 가지고 승소판결 받아가지고 임차인 소유의 요 부속물 이걸 압류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법정 질권 맞습니까? 네? 동산이니까. 동산이면 법정 뭐요? 질권. 부동산이면 건물이면 법정 저당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밑에 649조만 그거만 대표로 읽어볼게요.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간의 차임 채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승소판결 받아야 돼요. 승소판결 받아서 그걸로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경매해버리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거는 법정 저당권이므로 설정 등기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압류함으로써 곧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자, 잠깐만 쉬시고요.